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말고 올바른 부탄캔 관리를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LPG 연료 충전 시에는 담뱃불이나 라이터 등의 화기를 멀리해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를 예방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시킨 후 동승자를 대피시키고 트렁크 안에 LPG 밸브를 잠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 속 가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스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입니다.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가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이번엔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와 국토정보공사 등에서도 직원 친인척이 무더기로 입사해 채용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택배기사의 폭행 영상이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형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말했지만 폭행이 자주 목격됐다는 이야기도 나와 경찰은 상습 폭행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BBQ 치킨의 콘서트 이벤트에 아이돌 그룹 엑소 팬들이 대거 응모했다가 엑소 출연이 불발되면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엑소 출연 확정이라는 광고 문자가 화근이었는데 이런 이벤트 마케팅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 방문하는 등 교류가 늘면서 사드 배치 이후 한류 확산을 제한했던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들을 유엔군 사령부가 함께 이행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와 DMZ 감시초소 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의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돼온 JSA 지뢰 제거 작업을 검증했다며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지뢰 제거 검증이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유엔사는 남북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사항을 함께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행될 합의사항으로는 JSA 내에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철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감시 초소인 GP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유엔사가 지원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지난 8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불허했던 유엔사가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 17일 한 간담회에서 나온 웨이네어 유엔사 부사령관의 언급과도 일치합니다. We are committed to enabling the current diplomatic efforts, including, as I just mention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이에 따라 지난 16일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남북과 유엔사 3자 협의체는 앞으로 이뤄질 추가 실천 조치를 위해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유엔사 발표에 따라 우선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JSA, 즉 공동경비구역입니다. JSA의 실질적인 비무장화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 관광객들은 판문점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북측 판문각과 남측 자유의 집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 등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곳을 경비하기 위해 북측 5개, 남측 4개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규정과는 달리 중화기까지 반입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은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군사분계선상에 설치됐습니다. 처음엔 남북 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곳이었지만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후 남북 왕래가 금지된 것은 물론 경비 초소들이 늘어나며 중화기까지 반입됐습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의 의미는 JSA를 당초 취지대로 되돌리자는 건데요. 일단 군사분계선이 사라지고 남측과 북측의 확인은 물론 초소까지 철수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JSA 내부에서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됩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승인 없이 JSA를 벗어나 남이나 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JSA로 들어가는 북측 72시간 다리 입구, 그리고 남측 진입로 입구에는 새로 초소가 설치됩니다. 이 초소에서는 남과 북의 경계 병력이 나란히 근무를 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JSA는 이름 그대로 공동 경비구역의 역할을 하면서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출발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오늘 유엔사 발표로 그동안 불거졌던 한미 간 갈등설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명시한 조치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문제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아직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한미 간엔 이상 신호가 계속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가 하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유엔사 판단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이번에 남북 합의 사항을 함께 이행하기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불화설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엔사가 명시한 조치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남북은 현재 9km인 비행 금지 구역을 최대 4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한미 연합훈련이나 대북 정찰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미군 측이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가 입장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간의 이견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훈련 장소를 남쪽으로 옮기면 되고 정찰 활동은 내년부터 도입될 고고도 정찰기를 활용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약화가 되거나 또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남북이 비행금지구역 확대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남북미 간의 막바지 세부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실제 교황 방북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빨라도 내년 초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는 KBS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가장 유력한 시기로는 내년 초가 속입니다. 이때쯤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교황은 통상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세 개 나라를 묶어서 순방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시는 것도 역시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긴 기간 상관없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2015년 교황의 쿠바 방문은 미국과 쿠바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만큼 교황의 방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중재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는 든든한 우군으로, 또 북한에는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과 이렇게 대담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약속을 또 다시 한번 한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확고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측에서도 이것을 믿고 그다음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북이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초청장을 보낼지 여부입니다. 과거 북한은 2차례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천주교 전파 등 파장을 우려한 나머지 결국 불발시켰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상과 별도로 천주교 측에서도 초청장을 보내야 하지만 북한에는 교황청이 공식 인정하는 사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지면 평양 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 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교황 면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셈 전체회의 참석에 이어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연쇄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2년 만에 열린 아셈 정상회의장으로 입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한 2차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공동체를 시작으로 경제 공동체를 넘어 동북아 안보체제를 이루자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와 유럽 공동 번영을 위해 아셈 회원국 정상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도 잇따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 회담에선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핵심 주도국가인 독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정상과 개별 회동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 한반도 평화가 남북미 등 당사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해결돼야 할 공동 번영의 과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브뤼셀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고용세습 논란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와 국토정보공사 등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직원들 친인척이 무더기로 채용돼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에 다니는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한 협력업체, 신입 비정규직 4명이 이 업체에 다니던 책임자 K씨의 조카들입니다. 터미널 관리업체 신규 입사자 2명은 이웃 협력업체 직원들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직원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인천공항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것만 14건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화 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이걸 전부 협력업체에 드린 거죠. 자기 지인들을. 인천공항공사는 조사 결과 모두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환된 이후든 그 전이든 채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놔두지 않고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국토정보공사도 정규직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말 비정규직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19명이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입니다.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보조 인력 등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친인척을 갖다가 그렇게 임시 이렇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뭐 이렇게 시험 보거나 이렇게 공채해서 쓴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그죠? 판단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직원 가족 채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2년 전 금융감독원에 지원했다가 채용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을 합격 취소시키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게는 조만간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2년 전 채용된 A씨가 최종 합격에 유리한 지역인재로 분류되기 위해 서울소재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엔 대전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걸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밀려 1등을 하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이 A씨의 학력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지방인재로 분류해줬고 예정이 없던 평판조회까지 실시해 1등과 2등을 떨어뜨리고 A씨를 합격시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고용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락됐을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당시에 같이 입사한 사람들과 공정한 상황상에서 있게 해줘야 된다고.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민원처리 전문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다음 달 채용을 목표로 현재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한국GM이 오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빼고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GM에서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떼내 별도의 연구개발법인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GM 측은 별도 법인이 생기면 한국GM의 위치가 더 격상될 거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한국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노조는 당장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GM 사태가 이렇게 다시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GM 대리점과 협력업체들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한국 GM 대리점은 지난달 차량을 10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1,600만 원을 벌었는데 임대료 등 지출이 2,500만 원, 900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빚만 늘어 벌써 4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도에 이 철수석이 이제 바로 일어나니까 판매가 단통이 난 거예요. 지난 4월 GM 사태가 해결될 때만 해도 한 가닥 희망을 가졌지만 법인 분리 논란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닥 더 팔기 위해 가지고 철수석을 간 게는 이제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고객이 100% 신뢰가 안 하는 거예요. 한국 GM은 지난해 13만 2천여 대를 팔아 국산차 판매 3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리점당 판매 대수도 2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올 들어 대리점 20곳이 문을 닫았고 3,400명이던 영업사원은 2,000명 유지도 어려워졌습니다. 영업망이 사실상 무너져 지원을 요구해보지만 회사 측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일체 회사가 추가 지원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차를 많이 팔아서 흑자로 전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협력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산공장 폐쇄와 판매량 감소로 이미 큰 손실을 입었는데 만약 파업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GM만을 거래하던 업체들은 거의 한 70%에서 80% 물량이 줄었다고 보면 되고. 가까스로 정상화 첫발을 디딘 한국 GM 노사가 6개월 만에 다시 충돌하면서 대리점과 협력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인터넷에 택배 기사가 한 남성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온종일 논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형제 사이였고 동생이 지적장애 3급인 형을 때렸는데요. 동생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주변에서는 동생이 형을 때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를 차에 싣는 두 택배 기사.
한 명이 갑자기 다른 한 명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2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112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형제 사이, 동생 30살 김모 씨가 친형을 때린 건데 형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었습니다. 동생 김 씨는 경찰에서 형이 상자를 순서대로 두지 않아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도 장애인이어서 형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함께 일하고 있고 어머니 반대로 보호시설에도 맡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들어갔는데 연기가 붙여지고 처음 그런 거고요. 현재는 그냥 말을 잘 안 해요. 형은 맞은 기억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김 씨가 평소 형을 잘 챙겼다고 말합니다. 옆에서는 잘 챙겨주던 사람이어서 밥 먹어도 항상 고기 있어 챙겨주더라고. 잘 챙겨주지. 하지만 전혀 반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 씨가 형을 때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겁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상습 폭행 여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은 현재 22만 6천 명에 이릅니다. 해마다 4% 가까이 늘고 있는데요. 이 중 80%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낮 시간이 특히 문제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나마 학교에 다니면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 17만 명 가운데 4만 5천 명이 그냥 집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가족들에게 24시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21살 범식 씨가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신발 신자. 잠깐만. 엄마가 도와줄게. 오늘 향하는 곳은 집 근처 태권도장. 자, 이렇게 쳐볼까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 함께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는 마음 놓고 일터로 향합니다. 제가 직장을 또 가져서 아빠한테 경제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돼서 우리 집안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바우처로 지역의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제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범식 씨처럼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는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1,000명뿐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대상자를 1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기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장애인들 모두에게까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정말 커뮤니티 케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인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12,000여 명은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정에서 지냅니다. 그중 직장에 다니거나 틈틈이 장애인 복지관 등에 나가는 이들을 뺀 나머지는 온종일 집에만 머뭅니다. 아무런 소득도 사회적 교류도 없이 오롯이 가족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포용적 복지와 지역 돌봄을 늘리겠다며 종합대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생이 고작 300명에 그칠 정도로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때는 편하게 제가 우리 아이를 이 사회에 맡기고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 K-팝 보이밴드의 멤버가 소속사 프로듀서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4년 가까이 계속된 폭행과 협박에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서도 버텨온 건 오랜 시간 품어온 가수의 꿈이 망가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송영국 기자입니다. 2년 전 데뷔해 9장의 앨범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해온 10대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군이 눈물을 흘립니다. 데뷔를 준비하던 2015년부터 소속사 프로듀서 문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겁니다. 폭행은 연습실과 녹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구복마냐 몽둥이 철제 봉골레자루 등으로 엎드려 뻗쳐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군은 친동생 승현 군을 포함해 다른 멤버들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수영 군은 그동안 수많은 협박과 폭력에 트라우마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군 측은 소속사 측이 문 씨의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했지만 문 씨가 최근 복귀해 정신적 고통이 계속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창환 회장님은 이러한 폭행 현장을 목격하시고도 제지하지 않고 살살해라 라고 오히려 이를 방관까지 했습니다. 4년 가까이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가수의 꿈을 잃게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폭로를 하게 되면 같이 고생하는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해서 발설을 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미디어라인 측은 문 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김창환 회장이 이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군 측은 회사 측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BBQ 치킨에서 개최하는 콘서트에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가 출연한다고 광고했다 불발되면서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콘서트에 당첨되기 위해 열심히 치킨을 사 먹은 팬들은 참 황당하고 우롱당한 기분일 텐데요. BBQ 측은 일부 가맹점의 잘못이라며 본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BBQ 치킨 주최로 열린 아이돌 콘서트. 콘서트에 가려면 치킨을 주문하고 받은 번호로 이벤트에 응모해야 했습니다. BBQ 측은 이벤트 홈페이지에 응모 횟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며 이른바 VIP석은 202번 이상, 두 번째로 좋은 자리는 14번 이상 응모자라는 좌석 커트라인도 공지했습니다. 이 두 중학생도 좋은 자리에 당첨되기 위해 17번 응모, 치킨 17마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엑소 보러 가려고 그 대리점에서 문자를 돌렸더라고요. 엑소 막 확정이라는 것도. 그런데 엑소 확정이라던 광고 문자는 막판에 엑소급 출연으로 바뀌었고 콘서트 일주일 전 발표된 최종 출연자 명단에 엑소는 없었습니다. 후털이 따가고 진짜 어이가 없고 팬도 인간이자 소비자잖아요. 이에 대해 BBQ 본사는 엑소 출연을 추진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알린 적이 없고 광고 문자는 일부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벤트가 진행된 지난 8, 9월 두 달간 BBQ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월은 10.8%, 9월은 5.5% 증가했습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에 비해 매출액 증가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런 이벤트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묘한 경우도 많아 선착순 지급이란 설명 없이 모두에게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알리거나 카드 할인 대상 금액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행태도 갖가집니다. 기업의 상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벤트 마케팅 피해 구제는 2016년 64건, 지난해 85건, 올해 9월까지만 76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한령이 해제되고 있다는 분위기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주간 행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3년 만에 재개됐는데 행사 비용도 선양시에서 부담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의 단체 관광도 다시 시작돼 오늘 한 화장품 업체의 직원 8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선양 김명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시타제.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이후 한국 식당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선양의 교민 수도 8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드 여파로 인해서 이 중국 여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 한국 거리에 많이 오지 않는 이런 영향 때문에 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런 분위기 속에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우호 행사인 선양 한국주간 행사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다 사드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경제 협력이 선도하고 문화, 예술, 인문교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중 상공인과 청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창업 포럼과 산업교류 상담회 등 모든 행사 비용을 선양시 측이 지불했습니다. 必将为沈阳和周边地区与韩国的合作搭建更为广阔的平台，创造更为良好的机会。 중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방한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하나 화장품 임직원 800여 명이 나흘간의 관광 일정으로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묶여있던 기업 단위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측과의 공식적인 교류는 재개됐지만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오늘 일제히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또 교육부는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30여 건의 비리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회계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에듀파인이 유력한 안이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뿐 아니라 학부모 부담금도 회계에 포함돼 있어 국공립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공적 사용료 제공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는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설명에 나서고 있지만 비리 유치원에 대한 분노는 이번 주말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곳곳에서 비리 유치원 처벌을 요구하는 학부모 집회가 열립니다. 사실 추후에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사과도 없었고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교육부는 당정청 회의를 거쳐 다음 주에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 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70년 전 여순 사건 당시 국군이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좌익 부역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당시 진압군, 즉 국군들의 민간인 학살 증언을 양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좌익에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들의 생사는 엇갈렸습니다. 부역자 색출과 민간인 학살 등 진압에 나섰던 군인들이 남긴 증언록입니다. 한 하사관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부역 혐의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실탄이 아까워 일본도로 목을 쳤고 악질적인 동네는 불을 질렀다라며 엉터리 같은 전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장교는 반란군이 지나갈 때 밥 한 덩어리만 줘도 혐의를 받았으며 간단한 고발로 종신형이 내려졌고 그 자리에서 총살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애매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여학생들, 꽃 같은 학생들이 다 죽었다라며 6.25 전쟁에도 참여했지만 그렇게 비참한 전투를 본 일이 없다라고 당시를 회고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진압군을 면담해 작성한 증언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양민 학살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또 적나라해서 소름 끼치는 장면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증언록을 토대로 여순 사건을 서술한 한국 전쟁사 등을 펴냈지만 민간인 학살의 참상은 누락됐습니다. 토벌군들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당시 얼마나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민간인 학살을 부정해온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오늘 낮 대전의 한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이라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바람에 근로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도심 공사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건물 뼈대가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대전의 다목적 체육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저기에 펑 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팍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119차 들어가고, 아니, 소방차 들어가고. 불은 지하 1층에서 나기 시작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공사장 안에 있던 근로자 30여 명은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한 명이 중화상을 입고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3층짜리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난 불이 공사용 가설물에 설치된 비닐 소재 방진망에 옮겨 붙으면서 3층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1층, 2층, 3층 전부 다 창이 뚫려 있는 상태죠. 불꽃이 방진망 타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올라가고 전층으로 옮겨 붙는 거죠. 공사 중인 건물에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화성이 강한 내장재가 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고 직접 추격을 해도 경찰이 관할 구역을 따지면서 현장 출동에 미온적이라는 보도를 최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경찰청이 뒤늦게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방금 음주 신고했는데 왜 안 와요? 경찰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나 관할 구역이 아니면 추격을 멈출 수 있다는 경찰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이 음주운전자를 직접 잡았습니다.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할 핑계를 대는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를 하고.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며 시민이 50분간 추격한 뒤에야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30분 넘게 오고 있는데 경찰은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결국 이제서야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순찰차가 관할 구역을 넘어서도 범죄 의심 차량을 계속 추격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고자 추격 여부를 확인하고 강력 사건에 준해서 코드 제로로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진작에 그러지 않았냐는 게 음주운전자를 직접 쫓았던 시민들 반응입니다. 그거는 애초부터 진행이 됐어야 될 건이고요. 범인을 잡는데 지역 따지는 게 어딨어요. 다 같은 경찰이고. 계속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경찰 측에서 이제 철저하게 관리 및 이제 사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주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에 현장 대응 훈련을 하고 다음 달엔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관련 법도 대책도 허점이 많다 보니 그동안 정부는 뭘 한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승차 공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세우겠다며 출범한 위원회는 1년 동안 공식 회의를 딱 한 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 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미 카풀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요. 우리는 들러지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한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오늘 KBS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취재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사 프로그램 베끼기 지적에는 성찰하며 창의적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했고, 방송 작가와의 고용 계약서 작성률이 낮다는 질의에는 이달 중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취임 이후 보복 인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질의에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처를 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30대 경찰관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고향으로 내려와 성실히 봉사해온 모범적인 경찰이었고 세 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 SUV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비상등이 켜진 1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을 치고 맙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50m를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승용차가 얼마나 심하게 왔던지 바퀴가 통째로 바퀴 자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바퀴 끼어있는 통째로 다 빠져버렸어요. 차에 치인 34살 이상무 경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파출소에 교통사고 처리를 도와주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100km 이상으로 과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이 경사는 고향에서 봉사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인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경남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살과 3살, 5살 배기 세 아들을 둔 아버지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 근무 10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2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날을 앞두고 갑자기 전해진 비보에 동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이고 모든 사건 사고에 우선적으로 출동해가지고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고 이상무 경사 연결식은 내일 경남지방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3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3분기보다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6.4% 이후 최저치며 시장 전망치인 6.6%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학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못하게 한 고교 입학 전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오늘 하나고 등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고 김창호 대장 등 한국인 원정대 5명을 추모하는 합동 연결식이 오늘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산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은 카메라에 찍힌 고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을 보며 넋을 기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연문설이 퍼진 데 대해 연문설 유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YG는 온라인에 허위 사실